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미나 17 강의 수업에 대한 일종의 예비 수업과 같은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예비 수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세미나 17이 전개하고 있는 락강의 자크 락강의 세미나 17이 전개시키고 있는 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특히 잉여주의상 이론에 대한 예비적인 담론으로서 세미나 16에서는, 그보다 한 해 전에 진행되었던 세미나 16에서는 어떤 강의들이,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었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그리고 다음 강의 계속 그런 방식으로 세미나 17 이전에 이론적인 토대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세미나 17로 넘어가서 세미나 17에서 4개의 담화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락강이 주의상스 이론을, 특히 잉여 주의상스 이론을 구성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와 같은 강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미나 17 직전의 주의상스 개념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17 이전에 어떤 이론의 전개들이 락강에게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덧붙이자면 세미나 16과 세미나 17은 일종의 짝을 이루는 그런 개념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 16에 대한 설명을 전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세미나 16의 몇몇 문장들을, 몇몇 인용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16에서는 특히 락강이 담화 이론보다는 잉여 향유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그러한 강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미나 17에서 4개 담화 이론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한 해 전에 세미나 16에서는 잉여 향유라는 개념에 대한 집중적인 소개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잉여 향유라는 개념이 세미나 17의 단계로 넘어와서 4개 담화라는 그러한 구조의 중핵을 이루는 토대 개념으로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7 이후에 전개가 되는 주의상스의 개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17 이후에 락강은 주의상스를 부정성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주의상스라고 보지 않고 실증적인 주의상스 개념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와 같은 이론적인 전개에서 세미나 16의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미나 16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16은 어떤 제목을, 타이틀을 달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어로 하자면 d'un autre à l'autre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는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대타자로부터 다른 타자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대타자로부터 소타자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락강이 이 세미나 16의 강의들 중에서도 특히 1969년 3월 12일 날 진행된 강의에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969년 3월 12일에 락강이 그로부터 10년 전에 진행되었던 강의를 다시 환기하죠.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1959년에서 60년 사이에 진행된 세미나 7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진행이 되었던 세미나 7에 대한 언급을 락강이 소환하고 있죠. 거기서 락강은 자신이 주의상스의 영역을 어떻게 금지된 대상으로 가정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1959년에서 60년대까지 이 세미나 7이 진행된 시점에서 락강은 주의상스를 금지의 대상으로 가정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상스가 일종의 욕망에 관한 한계와 같은 것, 혹은 한계의 문턱과 같은 것인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비켜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서 설정이 되었었죠. 그게 세미나 7 단계에서의 주의상스 이론이었던 것이죠. 당시 락강은 그것을 쾌락의 변증법의 중핵으로 개념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욕망의 원인이자 궁극적 지향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쥐상스가 그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한 금지된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부재하는, 따라서 영원히 상실된 큰 사물로 설정을 했었던 그러한 이론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큰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큰 사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세미나 7의 시기에 지금 세미나 16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미나 7의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세미나 7의 시기에 락강은 그 큰 사물이라는 개념을, 다스팅이라는 개념을 쥐상스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또한 이웃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과 비교했다라는 것은 신약을 참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제를 언급한 것을 프로이트가 분석한 것을 다시 락강이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세미나 7에 언급이 되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내 이웃이라는 개념을 락강은 프랑스어로 프로샹이라는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와 같이 세미나 7의 시절에 락강 자신이 쥐상스의 대상을 어머니 큰 사물로 설정하고 이 어머니 큰 사물을 이웃이라는 개념과 함께 해석했던 일을 환기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Ce qui nous est le plus prochain, tout en nous étant extérieur, il faudrait faire le mot extime pour désigner ce dont il s'agi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외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것에 관련된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외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겁니다. 이게 1969년 3월 12일에 락강이 했던 언급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외밀이라는 단어죠. 엑스팀이라는 단어죠. 엑스팀이라는 단어는 신조어죠. 락강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용어는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금지된 쥐상스의 대상이, 이 금지된 쥐상스의 대상이라는 건 세미나 7의 시점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환기시켜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세미나 7의 시대에 쥐상스를 금지된 대상으로서 가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모든 쾌락의 중핵에 위치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주체의 방어적인 욕망의 경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쥐상스의 궁극적 대상은, 다스팅은 내밀하지만 또한 외부에 있음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가 요청이 됐다는 거죠. 내밀하지만 우리의 욕망의 중핵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의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질적인, 금지된 대상이니까요. 이질적인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용어를 락강이 엑스팀이라는, 외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신조어가 요청이 됐던 것이죠. 이처럼 외밀한 쥐상스의 궁극적인 대상을 프로이트는 사물, 우리말로는 사물이고 독일어로는 다스팅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7의 시대에, 그러니까 1950년대 말에 락강이 충분히 설명을 했었죠. 이 다스팅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또 다른 독일어 자흔이라는 그 개념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설정이 됐었던 거예요. 자흔은 독일어에서 상징화된 사물이나 법적으로 인증된 사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모든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독일어의 자흐의 복수형인 자흔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일종의 욕망의 경제 안으로 들어온 사물들, 욕망의 대상들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프로이트가 리비도의 중핵에 자리하며 또한 금지와 억압의 대상으로 위치된 것을 표현할 때 썼던 그 용어는 다스팅이라는 거예요. 이 다스팅이라는 용어는
법과 규범 또는 도덕과 상식의 그 어떤 인증에도 통과할 수 없는 쾌락의 물 자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선택된 용어였던 것이죠. 자근과 다스팅은 그러한 방식으로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락강은 자신이 세공하고 있는 당시에 세미나 7회 시점에 주의상스 개념과 관련해서 다스팅이 적절한 용어라고 설명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 세미나 16의 시점에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것들이 변화했어요. 더 이상 락강은 이렇게 외부의 외밀한 것으로서 금지된 대상으로서 주의상스 개념을 설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자, 어쨌든 락강은 세미나 16의 시점에서 10년 전을 환기하며 그와 같은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10년 전에 이웃이라는 용어로, 즉 프로샹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던 일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프로이트가 니븐멘슈라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했던 개념을 락강이 프랑스어의 프로샹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니븐멘슈라는 독일어는 프로이트가 그 금지된 욕망의 중액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표현했던 용어인데, 독일어로서 니브는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곁에 있다라는 뜻이죠. 바로 옆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맨슈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니븐 맨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이 이웃 또는 동포처럼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경계 너머의 대상이라고, 국경 너머의 존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락강은 그런 의미에서 니븐 맨슈를 프로샹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 프로샹이라는 용어는 이웃이라는 용어이고, 그 이웃이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제의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락강은 지금 세미나 16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락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미나 16에서 자, cet homme le plus proche, cet homme ambigu de ce qu'on ne sache pas le situer, qu'est-il donc ce prochain qui résonne dans les textes évangéliques au nom de la formule aime ton prochain comme toi-même ou le saisir.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 사람, 모호한 그, 우리가 그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이웃, 신약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의 문장 속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그를 포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게 세미나 16의 1969년 3월 12일 문장입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을 락강은 당시에 10년 전에 우리의 주의상스의 중핵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이질적인 그것을 신약의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니븐멘슈 혹은 프로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락강이 다시금 뭉크의 작품, 뭉크의 비명이라는 작품, 외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제목의 그 작품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미 세미나 7에서 이 외침이라는 개념, 침묵의 외침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소개가 되었었는가 하면, 자, 큰 사물의 장소는 주의상스의 장소인 그것은, 금지의 장소인 그것은 이웃의 외침 또는 아우성이 들리는 곳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것은 왜 외침 또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의미가 통용되는 상징계의 말과 담화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미나 7에서의 락강은 그렇게 상징계와 주의상스의 실제계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었죠. 상징계 내부에서는 말과 담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미가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실제에서는 외침만이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침묵의 형태로 반영되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침묵의 형태로 반영되는 외침을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의 외침을 락강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여지는 그 형상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면 고요한 듯 보이는 풍경 속에 울려 퍼지는 일종의 공백의 진동과 같은 그와 같은 형상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부재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큰 사물이 역설적인 현존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형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외침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화되지 못한 주일상스의 공명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죽음 충동의 파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담화의 세계의 표피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 없는 외침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어머니의 큰 사물로부터 오는 외침인데 여기서 큰 사물은 상징계의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벙어리인 것이죠. 벙어리로서의 큰 사물이 지르는 고함 또는 비명 소리가 바로 뭉크의 그림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정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이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세미나 16에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락강이 뭉크의 작품을 언급을 하고 있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J'ai démontré dans cette gravure magnifique qui s'appelle Le Cri de Munch que rien ne convient mieux à sa valeur d'expression que le fait qu'il se situe dans ce paysage calme, avec pas loin sur la route deux personnes qui s'éloignent et qui ne se retournent même pas, de la bouche tordue de l'être féminin qui, au premier plan de ce cri, le représente. Il est d'essence qu'il ne sort de rien que le silence absolu. C'est du silence que centre ce cri que surgit la présence de l'être le plus proche, de l'être attendu, d'autant plus qu'il est toujours déjà là, le prochain qui n'a aucune erscheinung sauf dans les actes des saint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외침이라는 제목의 뭉크의 이토록 웅장한 판화에서 내가 증명해 보였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표현적 수준에 있어서 다음의 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풍경 속에 그가 위치하고 있고 멀지 않은 뒤쪽 길 위에는 멀어져 가면서 뒤조차 돌아보지 않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한 전경의 여성적 존재는 일그러진 입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외침이 재현하는 본질적인 것은 거기서 오직 절대적 침묵만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이 고정시키는 침묵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 가장 가까운 그 존재의 현존이 솟아나는 침묵입니다. 더군다나 그 침묵은 언제나 여기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자들의 행위 속에서가 아니라면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그러한 것이지요. 여기서 락강이 프랑스어로 쭉 얘기하다가 엑샤이능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언급을 하죠. 독일어 현상학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프로이트가 썼던 용어이기도 한 엑샤이너,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 인용문이 세미나 16에 1969년 3월 12일에 역시 같은 세미나죠. 언급되었던 인용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그로부터 1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주의상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세미나 7에서 이미 세공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큰 사물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검은 밀도와 같은 것으로 상상될 수 있는, 자, 그 주의상스의 대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뭉크가 미술을 통해서 형상화했던 침묵의 외침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상징계 이전의 감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의 영토 내에서 그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대상인 것이죠. 다스팅은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큰 사물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세미나 7 시점에서 락강이 주의상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관점이에요. 자, 이에 덧붙여서 락강이 뭐라고 하는지를 역시 같은 세미나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Ce prochain est ce que j'ai appelé l'autre, qui me sert à faire fonctionner la présence de l'articulation signifiante dans l'inconscient. Certainement pas. Le prochain, c'est l'imminence intolérable de la jouissance. L'autre n'en est que le terre-plein nettoyé. Je peux tout de même dire ces choses-là rapidement.
comme ça depuis le temps que je vous articule la définition de l'autre. C'est justement ça. C'est un terrain nettoyé de la jouissanc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이웃이 내가 대타자라 부르며 무의식에서 기표적 분절의 현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웃, 그것은 주의상스에 견딜 수 없는 임박함입니다. 대타자는 텅 빈 평지일 뿐이지요. 자, 이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는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타자의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온 이유로 그건 바로 이렇습니다. 대타자는 주의상스가 일소된 영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세미나 16에 1969년 3월 10일 역시 같은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에 따르자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주의상스가 일종의 상징화할 수 없는 외침이고 육화된 소리의 공명이고 결코 해독될 수 없는 외국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웃의 발화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기표의 장소이자 지식의 장소이며 따라서 상징계의 영토인 대타자는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자는 주의상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타자는 상징계의 영토인 것이죠. 그리고 상징계의 영토는 주의상스와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실제와는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둘은 섞일 수 없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타자의 영토는 주의상스가 없는 장소예요. 주의상스가 일소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는, 즉 주의상스는 그 대타자에 대해서 이질적인 장소인 것이죠. 세미나 7의 시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주의상스는 거부된 영토인 것이죠. 혹은 주의상스가 거부된 곳이 바로 대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대타자의 영토를 주의상스가 불태워진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토아예, 즉 말끔하게 청소된 일소된 영토와 같다라는 거죠. 마치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화전민들이 화전을 해서 땅을 태우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대타자가 그러한 영토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스팅도 없고 주의상스도 없고 이웃이 프로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타자의 영토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체가 사로잡혀서 문신당한 언어적인 세계는 대타자의 세계죠. 그렇게 쾌락의 세균이 박멸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쾌락에 대해서 대타자의 영토가 표상하는 바라는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대타자와 주의상스의 대립 개념을 설정해 놓은 뒤에 2주 뒤에 락강은 다시 그 대타자의 장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Le lieu de l'autre comme évacué de la jouissance n'est pas seulement place nette, rond, brûlée, de ce qu'il est non pas seulement cette place ouverte au jeu des rôles, mais quelque chose de soi-même structuré de l'inconscient signifiante. Ceci est très précisément ce qui y introduit ce manque, cette barre, cette béance, ce trou qui peut se distinguer du titre de l'objet petita. 자, 이게 역시 세미나 16인데요. 1969년 3월 26일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자, 이걸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상스가 일소된 대타자의 장소, 역할극에 개방된 그곳은 단순히 둥글게 불태워져서 깔끔하게 된 장소만은 아닙니다. 자, 그곳은 기표적 사건을 통해 그 자체로 구조화된 장소이며 정확하게는 결여가 도입된 장소입니다. 틈새의 빗금이 도입된 장소이고 대상 A의 이름으로 구별될 수 있는 구멍이 도입된 장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인용문은 바로 앞선 인용문과 보충관계에 있어요. 앞선 인용문에서는 대타자의 영토는 주의상스가 일소된 형태라고 일단 언급을 했어요. 자, 그 언급은 어떤 언급에 이어서 등장했었던 것인가 하면 자신이 세미나 7의 시절에는 어떻게 다스팅, 주의상스와 대타자가 대립관계에 있는지, 주의상스가 큰 사물이, 어머니의 사물이 어떻게 영원히 이질적인 대상인지, 금지된 대상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타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주입상스가 어떻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지를 언급했던 그러한 인용문이 있었던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2주 뒤에 세미나에서 락강이 그런데 이 대타자의 주입상스가 일소된 영토인 이곳이 불태워진 곳이긴 하지만, 불태워져서 쾌락의 해충들이 다 박멸된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가 또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하면 틈새가 있고 빗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일종의 결여가 도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멍들의 이름을 대상 A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급은, 이런 세미나 16에서의 이와 같은 언급은 세미나 11의 즈음에서 락강이 대타자의 영토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환기였던 것이죠. 다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7에서는 락강은 주입상스는 실제 장소에 있고 상징계에는 주입상스가 없다. 둘은 아주 이질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세미나 7에서는 그 주입상스의 대상이 이웃이기도 하고 이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밀한 대상이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대타자가 작동하는 중액에 존재하지만 그 중액에서 우리는 금지된 대상과 만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금지된 외밀한 대상을 큰 사물, 다스팅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미나 7에서의 락강의 개념 설정이었다면 세미나 12일 즈음에 와서는 락강이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타자의 장소는 어쨌든 주입상스가 쫓겨난 장소, 주입상스가 일소된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완전히 말끔하게 청소된 곳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타자의 장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뜻밖의 구멍들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 구멍들, 그 사건의 이름을 대상 A라고 세미나 11에서는 세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 11의 시점에서는 대타자 상징계의 영역이 주입상스가 억압되어 미끈해진 평면과 같은 장소만은 아니고 거기에 대상 A들이 출현한다라는 그와 같은 이론들이 도입되고 있었죠. 그게 1964년의 이론인 것이죠. 세미나 11의 시점의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지의 대상인 큰 사물이, 다스팅이 배제되어서 합법적인 산물들, 자근들이죠. 자근들만이 유통되는 그와 같은 장소로서의 대타자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표적인 개입과 억압의 결과로서 일종의 상흔들이 생기게 되고, 이걸 스티그마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상흔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흔들을 우리는 균열 혹은 구멍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상 A가 출현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1에서는 그와 같은 대상 A의 개념을 4가지 유형의 구멍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락강은 그것을 응시의 눈구멍, 목소리의 귓구멍, 똥의 항문구멍, 구강의 입구멍과 같은 4가지 종류의 부재의 대상으로서 리스트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관충동, 호원충동, 항문충동, 구강충동과 같은 그와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상 A에는 그렇게 부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결여의 파동들이 떠다니는 장소로서도 또한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체가 어머니 큰 사물에게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분리당함으로써 만들어졌던 부정성의 부분 충동들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인용문에서 락강이 대타자의 정서가 단지 주입상스가 일소된 평평한 영토만은 아니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대상 A의 출몰들이 혹은 부분 충동의 유령들이 출몰하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미나 16 이전에 락강이 대타자 상징계의 장소를
주이상스가 부재하는 곳으로 간주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세된 장소이니까, 문신당한 장소이니까, 자, 언어에 의해서 억압된 장소이니까 주이상스가 부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억압을 뚫고 등장하는 대상들의, 즉 어떤 의미에서는 사물의 절편들, 다스팅의 절편들의 장소를 또한 대타자의 장소로서 설정하고 있었고, 그게 세미나 11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 주었던 개념적인 전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 16 이전의 락강이 증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68년까지의 락강에게서는, 그러니까 세미나 16 이전까지의 락강에게서는 증상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대타자의 장소에서 언어에 의해 거세가 일어나고, 자, 그렇게 상징화되어 불에 타버린 영토와 같이 쾌락이 일소된 우리의 신체에는 뜻밖에도 상실의 흔적이 남겨지고, 그것이 일종의 구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세미나 11의 논점이에요. 그러한 구멍의 자리에서 리비도의 초과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대상 A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바로 증상의 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상이자 증상의 출현이라는 것이죠. 세미나 11에서 대상 A라는 개념을 통해 설정된 실제는 그렇게 금지와 부재의 사태를 통해 형성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7에서 세공된 개념인 큰 사물의 거대한 공백은 세미나 11에서 대상 A라는 소규모 형태의 4개로 유형화된 공백으로 파편화되어서 상징계의 영토를, 대타자의 영토를 침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락가니언 정신 분석은 세미나 11의 시점에서, 즉 세미나 16 이전의 락가니언 정신 분석이라는 그러한 영역에서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주체의 상징화된 현실을 침노하는 기억상실된 공백의 유령들과 마주하는 그와 같은 실천이었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와 상징계의 확고한 국경선이 전제가 되고, 이를 넘어서는 실제의 흔적으로서의 공백을, 즉 실체 없는 대상인 그것과의 조우를 가정하는 실천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바로 어떻게 대상 A들의 비실체성을, 공백의 힘을 이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세미나 16 이전까지 우리가 증상을 바라보는 태도였고, 세미나 16 이전까지 대타자의 영토에 출몰하거나 침노하는 대상 A 혹은 부분 충동 혹은 증상의 유령들과 락가니언 정신 분석이 마주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하다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세미나 16에서는 그렇다면 대타자와 주이상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개념적인 전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